1637년 병자호란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궁궐안. 인조는 국난 이후 패배감과 무력감 속에 깊은 상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해에 후궁 조씨가 딸을 낳습니다. 그녀가 훗날 불행한 이름으로 기억될 효명옹주입니다. 인조에게 이 딸은 각별했습니다. 인열왕후와의 사이에서 낳은 어린 아들들을 연이어 잃은 인조는 다시는 자신의 죽음을 보고 싶지 않다는 절절한 바람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시 성인으로 성장한 아들은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임평대군 정도였고 그 뒤로 낳은 자식들은 모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딸 효명이 태어났을 때 왕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장수를 기원했습니다. 인조실록과 후대 전승에 따르면 베네쩌고리에 붉은 물을 들여 앞귀를 막고 벼락 맞은 나무와 주목 껍질을 모아 부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딸의 손톱과 발톱조차 버리지 않고 부적으로 보관했다는 일화도 전합니다. 어머니 귀인조 씨 또한 남다른 총애를 받았습니다. 딸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수건으로 이후에는 소위 귀인까지 승진하며 내명부의 실질적 권세자가 되었습니다. 왕과 후궁의 애정 속에 자란 옹주는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이 부족함 없는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편애가 훗날 그녀의 성격과 운명을 뒤틀어 놓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주왕급구간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인조와 귀인조 씨는 아들 숭성군보다 딸 효명을 더욱 총애했고 그 결과 어린 아들은 집안에서조차 홀대받았습니다. 숭성군의 종들이 딸은 저리 아끼면서 어찌 아들은 미워만 하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는 증언이 그것입니다. 옹주는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면서 당돌하고 자기 중심적인 성격을 키워갔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임평대군의 부인 복천 부부인 오씨와 자리다툼을 벌인 일화를 전합니다. 당시 옹주는 나는 임금의 딸이니 윗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복천 부부인은 나는 정실대군의 부인이니 적서의 예에 따라 윗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인조가 직접 나서 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자리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옹주는 왕의 딸이라는 신분적 특권을 내세웠고 아버지 인조는 딸의 당돌함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지했습니다. 그 결과 옹주와 임평대군 집안 사이에는 깊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후대 야사에는 임평대군이 옹주의 혼례 때 저주의 뜻이 담긴 베개를 보냈다는 이야기까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당시 왕실 내부의 불화가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647년 11세가 된 효명옹주는 효명옹주로 봉해지고 곧 혼례를 치르게 됩니다. 문제는 상대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부마간택에서 원래 낙점자는 정태화의 아들이었으나 귀인조 씨는 권력자 김자점의 손자 김세룡을 사위로 삼고자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김자점과 공모해 김세룡의 사주를 조작했고 결국 부마로 낙점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혼인은 단순한 혼례가 아니라 왕실과 당대 최고 권문세족의 정치적 결합이었습니다. 김자점은 인조반정 이후 권세를 장악한 인물로 복림대군을 세자로 세우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귀인조 씨는 딸을 김자점 집안과 묶음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히고자 했습니다. 옹주의 혼례는 화려했습니다. 혼례복과 물품이 유난히 호화로웠다는 기록이 국조보감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혼례 후에도 옹주는 2년 동안 궁에서 지내며 아버지의 총애를 이어갔습니다. 남편 김세룡은 궁에 들어와도 숙소조차 허락받지 못했고 문안 인사만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신호는 옹주에게는 오히려 당연한 특권처럼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1649년 인조가 세상을 떠나며 효명옹주의 삶은 급격히 달라집니다. 인조는 임종 직전 세자 효종에게 효명과 두 아우를 벌하지 말라, 친형제처럼 도와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효종은 곧바로 김자점을 파직하고 유배 보냈습니다. 귀인 조씨와 효명옹주에게 이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복림대군을 세자로 세우는 데 기여했다고 자부했지만 효종은 오히려 거리를 두었습니다. 특히 귀인조 씨가 궁중에서 지나치게 세력을 넓히고 불교 무속 활동에 깊이 관여한 점은 효종에게 불안 요소로 다가왔습니다.
인조사 후 조씨 모녀는 더 이상 왕실의 보호막을 갖지 못했습니다. 1651년 인조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2년 만에 조정은 또 다른 경랑에 휘말리게 됩니다. 바로 조선궁궐을 뒤흔든 궁중 저주 사건이었습니다. 발단은 놀라울 만큼 사소했습니다. 귀인 조씨가 딸 효명옹주의 여종 영희를 아들 숭성군의 첩으로 들이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숭성군의 아내가 반발하며 자신의 이모, 즉 장렬왕후에게 이를 호소했습니다. 대비였던 장렬왕후는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였고 영희를 직접 불러 추궁했습니다. 겁에 질린 영희는 뜻밖의 폭로를 내놓습니다. 귀인 조씨가 대비와 임금을 원망하며 무당을 불러 저주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사 불화가 단숨에 국가적 의혹으로 번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물증들이 나왔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궁궐 안팎에서 사람의 뼈가루와 더럽고 흉측한 물건이 발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효명옹주의 몸종 어비는 고문 끝에 옹주가 직접 옷소매에 뼈가루를 숨겨 대궐과 인평대군의 집에 뿌렸다고 자백했습니다. 사실 여부는 오늘날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정 분위기 속에서 효명옹주는 이미 저주의 공범자로 지목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후궁과 대비의 갈등을 넘어 새로운 군주 효종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번져갔습니다. 인조의 고명딸이자 왕실의 일원이 반역과 저주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왕권 자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중 저주 사건이 수습되기도 전에 조정을 뒤흔드는 더 큰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김자점 옥사입니다. 김자점은 인조 때부터 조정을 좌지우지한 서인의 거두였지만 효종 즉위 이후 입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1651년 겨울 김자점과 그 일가가 반역 혐의로 고변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두 사건이 별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귀인 조씨와 김자점은 혼맥으로 얽혀 있었고 효명옹주의 남편 김세룡은 바로 김자점의 손자였습니다. 국청에서 고문을 받던 신하들은 하나같이 옹주가 남편과 함께 임금을 해치고 김세룡의 아버지를 새 임금으로 세우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은 오늘날 학계에서도 과장되었거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정은 이미 패닉 상태였습니다. 왕실 내부에서 반역의 기운이 뻗어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국 김자점과 그의 아들, 그리고 부마 김세룡까지 줄줄이 처형당합니다. 김세룡의 나이 불과 17, 효명옹주는 이제 겨우 15살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혼례를 치른 지 불과 몇 해 만에 남편을 잃고 시가 전체가 역적으로 몰락하는 참혹한 형실이 닥쳐온 것입니다. 대신들은 효명옹주까지 국문에 처형해야 한다고 연일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효종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결국 그는 비의 숙청 대신 혈육의 정을 택했습니다. 아버지 인조의 고명딸을 죽일 수는 없다. 효종은 그렇게 선언하며 효명옹주를 사형 대신 위리안치에 처합니다. 담장을 두르고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채 살아야 하는 극형에 가까운 유배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효명옹주가 아니었습니다. 기록 속에는 오직 김세룡의 처라는 이름으로만 남게 됩니다. 1652년 귀인 조씨가 결국 사사되면서 효명옹주의 운명도 결정되었습니다. 효명옹주의 첫 유배지는 전라도 진도였습니다. 철저히 감시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녀는 어린 나이에 궁궐의 영광을 잃고 역적의 아내로 낙인 찍힌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후 그녀의 유배지는 통천, 이천으로 차례로 옮겨졌습니다. 겨울이 혹독하다는 이유로 이천으로 옮겨진 사실은 효명옹주가 완전히 버려진 존재는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효종실록은 이 무렵을 전하는 몇 줄의 기록으로 그녀의 변화를 압축합니다. 1652년 2월 3일 기사에는 진선 송시열이 여곡에 대해 올린 충성스러운 상소가 실려 있습니다. 이는 곧 조정 전체가 역적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강경한 기조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열흘 뒤인 2월 14일 실록은
통천에 있는 효명옹주에게 물량을 풍부히 주고 옷감을 하사하라는 명을 전합니다. 앞뒤 맥락이 역설적입니다. 한쪽에서는 왕실 여인조차 예외 없이 단죄해야 한다는 도덕적 엄정함이 강조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근을 막기 위해 식량과 의복을 내려보내는 최소한의 혈육적 배려가 이어집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옹주가 아니었지만 완전히 버려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 승정원 일기의 기록을 모아보면 효명옹주의 이름은 자취를 감추고 대신 김세룡의 처라는 호칭만이 남습니다. 옛날처럼 궁중의 잔치나 의례 기록에 이름이 오르지 않고 대신 쌀 몇 석, 배 몇 필, 의복감 몇 필을 내려보냈다라는 물목 지급 장부 속에서만 등장합니다. 인조가 유년의 딸을 위해 벼락맞은 나무 껍질까지 구해와 무병 장수를 기원하던 때와 비교하면 이 변화는 잔혹할 만큼 선명합니다. 1658년 효종실록은 효명옹주를 도성 안으로 방환하는 일을 의논하라는 하교를 기록합니다. 유배 7년 만에 찾아온 기환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조차 곧바로 들여보내라가 아니라 의논하여 아뢰라는 신중한 문구였습니다. 그녀는 겨우 이천으로 거처를 옮기며 감시 속에 살았고 이후에도 복권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비극은 죽음의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1700년 6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 숙종은 장례 절차를 허락하며 발인 문서에 전 효명옹주라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숙종실록은 곧바로 이를 문제 삼습니다. 승정원은 죽은 김세룡의 아내에게 부당한 작호를 내렸다고 상소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살아서는 물론 죽어서도 본래의 이름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총애받던 왕의 딸에서 물목장부 속 한 줄로 환원된 여인. 역사의 기록 속 그녀의 이름은 효명옹주가 아닌 김세룡의 처로만 남았습니다. 긴 40년의 유배와 감시, 그리고 이름 없는 죽음. 그것이 귀인 조씨 사후 효명옹주가 감내해야 했던 참혹한 삶의 결말이었습니다.